자, 여러분들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뭐에 대해서 한다? 운동성에 대해서 한다. 물체의 운동성이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성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그 위치에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어요. 라고 해서 정지된 물체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뭐가 있습니까? 운동하는 물체도 있습니다. 됐죠? 그 중에서 우리는 정지되어 있다, 움직인다,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왜?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뚜렷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 중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움직여 라고 판단하는 건데 이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빠르기와 방향을 줄여서 운동 상태라고 부른 거였다. 그 중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표현하시면 되고 방위 표시가 있을 때만 동쪽, 서쪽 이 단어 쓰는 거죠. 방위 표시가 없는데 동서남북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향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한다. 계산할 때.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를 놓는데 이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2번 문제 풀 때 플러스를 왼쪽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 된다? 오른쪽 방향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빨리 움직여?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미 분석도 돼야 된다. 이거였어요. 자,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라고 하는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나 위치가 바뀌었니?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거다. 근데 빠르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위치 변화량은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죠? 그 중에서 성빈아, 위치 변화량 두 가지. 뭐하고 뭐 있어? 어떤 물체가 앞으로 10m 갔다가요.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 걸렸어. 그럼 얘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얼마? 몇 미터? 6. 또 14m. 그러면 14m라고 얘기하는 위치 변화량은 뭐고 6m라고 얘기하는 위치 변화량은 뭐니? 네. 얘는 앞쪽 방향으로 10m 걸어가다가 뒤쪽 방향으로 4m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차피 네 발로 걸어간 거기 때문에 앞뒤 방향 중요하지 않아. 네 발로 걸어간 모든 거리를 다 더할 거야 라고 해서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간 크기만을 표현한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앞으로 간 것과 뒤로 간 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은 6m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변이도 있다. 그랬을 때 변이는 방향을 고려한다 그랬으니까 방향을 결정하셔야죠. 무조건 모든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위치 변화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위치 변화 방향이 앞쪽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변이의 크기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여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이동거리와 변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앞쪽으로 앞쪽으로 4m 가다가 90도 턴해서 아래쪽으로 3m 왔어요. 저의 이동거리 얼마예요? 7. 변이는 얼마예요? 변이는 방향 얘기하시라 그랬죠. 얼마?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5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나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요. 이동거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변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크기를 보면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죠? 작을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땐 크다 그랬어?
방향을 바꾸지 않을 때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고요. 한 번이라도 방향을 턴하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이동거리의 크기가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동거리든 변이든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빠르기가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가 뭐라 그랬어요? 속력이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 한다 그랬어?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속도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쪽 방향을 6m로 가는데 2초 걸렸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빠르기는요. 방향과 숫자와 단위 계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얘 속도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라고 하는 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값이다. 그래서 방향까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아마 계속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물체가 움직일 때 빠르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하셨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물체의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체의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을 보니까 그 물체의 처음에요. 빠방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을 봤을 때 빠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렇다면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향도 빠르기도 변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한다? 그걸 뭐라 합니까? 빠르기 안 바뀌어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방향 안 바뀌어요? 무슨 운동? 직선 운동. 됐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한 글자 줄여 5글자로 뭐로 표현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 줄여서. 네, 이거를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등속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등속도 운동은 등속 원운동을 줄여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왜? 원운동은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등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는 시간이 지날 때 자, 물체가 간 거리는 기준점으로부터 2m, 4m, 6m, 8m라고 하는 거리를 가요. 그랬을 때 얘가 방향이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정말 빠르기도 안 바뀌어? 라고 하는 건 구간들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된다. 기억나죠? 그랬을 때 1번 구간의 빠르기 얼마인지 빨리 계산. 얼마입니까? 1초 동안에 2m 갔잖아요. 얼마? 2의 빠르기예요. 2번 구간 빠르기 얼마예요? 2의 빠르기예요. 3번 구간 빠르기 얼마예요? 2예요. 4번 구간도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정말 얘는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러한 등속도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 그리라고요. 이제 그 A4 용지예요. 됐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이제부터 틀리면 뒤집니다. 됐죠? 중학교 3학년 내신이야.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 수가가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수가에서 B가 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메이커가 되거든요. 3학년 때 B 뜨면 그건 좀 데미지가 큽니다. 어? 자, 등속도 운동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맞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랬죠? 면적과 기울기. 맞습니까? 자, 그 면적과 기울기에 뭐가 숨었는지도 표시.
있을까요? 기울기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이거 면적에 뭐 숨어 있죠? 되겠죠? 자,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지나도요. 0초,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나도 속도는 2의 빠르기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등속도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일정해야 됩니다. 됐죠? 그거에 비해서 거리는요. 1초일 때 간거리에 비해서 2초로 시간이 2배 커지니까 간거리도 2배 정확하게 같은 비율 커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표현하죠. 됐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 2개 찾아라가 중3 내신입니다. 못 찾으면 병신이죠.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인데요. 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에요. 라고 표현한 거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민들비가 뭡니까? 네, 이동거리, 간거리죠. 됐죠?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뭡니까? 속도 또는 속력이죠. 됐죠? 그리고 얘는 면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러한 등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등속도 운동 하고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에스컬레이터. 됐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대표적으로 등속도 운동해요. 또 뭐 있습니까? 중3 내신하고 있잖아요. 뭐 있어요?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됐어. 라고 하는 얘네들은 등속도 운동하지만 엘리베이터 등속도일까요? 아니죠. 멈췄다 출발했다 다시 멈추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운동한다 라고 하는 안 변하는 물체의 운동은 이래요. 그러면 안 변하는 물체의 반대말은 뭐예요? 변하는 운동이죠. 자, 근데 물리에서의 관점은 빠방밖에 없으니까요. 처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와 방향을 보면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움직여 라고 합니다. 아마 물 마시고 와 옆에.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나중에 빠방은 여전히 오른쪽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10의 빠르기야. 이럴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얘는 방향은 안 바뀌었지만 빠르기는 뭐했니?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운동 중에 첫 번째는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얘를 변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맞냐?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 맞아요. 대표적으로 얘 뭐 있어요? 대표적인 얘.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어요. 대표적인 얘. 뒤질 거야 이 새끼들아. 100번을 했잖아. 빠르기만 바뀌어. 방향은 안 바뀌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자유낙하. 뒤진다.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예는요. 자유낙하 운동이 빠르기만 바뀌죠. 그럼 바닥에 있는 물체를 던져 올려. 얘 속도가 얼마 될 때까지 가니? 0 될 때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0 되는 순간까지를 보면 얘 빠르기만 바뀌지 방향 안 바뀌잖아요.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 용어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연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중 중력과 반대 방향, 위쪽 방향을 연직 상반, 중력과 같은 방향 아래 방향은 연직 하방인데 우리는 그 운동 중에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는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그냥 불러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운동이죠. 얘는 빠르기만 바뀝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변하는 운동의 두 번째는요.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됐어.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단 말이죠. 그럼 얘는 뭐가 바뀌었니? 얘는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 번째는요. 변하는데 그 중에서 방향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뭐이니? 네, 바로 뭐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이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죠.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갑자기 아래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간대. 자, 그럼 얘 뭐가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예 두 가지 있죠. 이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포물선 운동하고요. 뭐 있습니까? 진자 운동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요, 우리는요 멋진 말로 표현을 하면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안 변하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겠다. 여기부터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중3 때는 등속도 배우는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가속도 배우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숨겨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으로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아이가 움직인 거리가 0, 2, 6, 12, 20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맞아. 그렇다면 얘 빠르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면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된다 그랬죠. 구간으로 잘라서 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구간에 얘 속도 얼마입니까? 2m/초고요. 두 번째 4, 세 번째 얼마입니까? 6, 네 번째 얼마입니까? 8이라고 해서 점점 얘 빠르기는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변화 운동 맞습니다. 그렇다면 얘 변화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마지막 뭐 봅니까? 가속도 본다고요. 라고 하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값으로 보는 거죠. 맞아. 그러면 2에서 4로 속도 변했어요. 몇 초 걸렸어? 네, 이 구간씨가 그대로 가라 그랬죠? 1초 걸렸어요.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 가속도 얼마다? 2m/s 제곱이다. 맞아요. 이 구간의 가속도도 얼마? 2. 이 구간의 가속도도 얼마다? 2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 중에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만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도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라고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세 가지. 아까 아미는 등속도 운동 그래프를 틀렸어요. 시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위치 그래프죠. 자, 그리시고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것도 표현하셔야죠. 기울기, 면적.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확장해서 갑니다. 여기까지는 물원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물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선생님이 중3 내용부터 물원까지 쭉 읽고 왔어요. 못 그리기만 해. 이 새끼가 다 반 내려버릴 거야. 씨. 자, 기울기 가속도에 뭐 있는지, 아니 기울기 면적에 뭐 있는지 표시해. 그렇지. 등가속도야. 가속도의 크기. 이거 면적. 주경. 그래. 다른 말이야. 또 변화를 한국말로 쓴다. 네. 됐죠? 등가속도 운동을 할게요. 가속도의 크기는 처음부터 2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속도는 일정해야 등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는요.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2였다면 2초 지나면 속도가 2배 커서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속도의 변화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 속도가 비례해요. 이렇게 그려야죠. 됐죠? 그리고 시간거리 그래프는 포물선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밑에 있는 면적에만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다? 이건 V가 아니고 델타 V, 속도 변화량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은 칸거리,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거리 그래프에서요. 여러분들 기울기는 속도인데 그 중에서 1초인 순간의 기울기는 요거고요. 2초인 순간의 기울기는 이거잖아요. 라고 하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첫 번째 접선 기울기는 바로 1초 또는 2초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한다. 순간 속도를 얘기한다.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0초와 2초를 연결한 구간 기울기는요.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무조건 기울기는 속도인데 접선 기울기 구할 거니 아니면 구간 기울기 구할 거니에 따라서 둘 다 속도이긴 하지만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도고요. 구간 기울기는요. 뭘 얘기하니? 평균 속도라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속도는요.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더 커지고요. 됐죠? 평균 속도는 이 정도의 크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나요. 이렇게 변하는 운동에도 종류가 있죠.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할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저는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게 한다든가 방향만 바뀌게 한다든가 또는 한꺼번에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고 싶어. 뭘 조절하면 되니? 과학은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어.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어. 다 바뀌게 하고 싶어. 뭘 변화시키면 될까요? 힘의 크기일까요? 뭘 다르게 했을 때 빠르기만 다르게 하거나 방향만 다르게 하거나 이거 조절할 수 있니? 어떤 애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나 어떻게 힘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힘주면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이거 힘의 크기로 조절합니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조절합니까? 방향이죠. 똑같이 10N, 10N, 10N의 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요. 힘을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인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만 변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운동 방향과 90도가 되는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뭐만 바뀌니? 방향만 바뀌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뭘 변화시키느냐는 바로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의 각도다. 이거에 의해서 뭐를 바꾸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힘줘야 된다. 그러니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려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GM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안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 풀 때요. 물리 문제 풀 때 등속도 운동해 라고 하면 아 얘는 방향과 빠르기가 안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얘는 합력이 0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등가 속도 운동해 라고 한다면 얘는 뭔가가 바뀌어 라고도 이해해야 되지만 얘는 등가속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어떻다?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어떤 힘을 받는다? 등가속도잖아. 그냥 가속도가 아니잖아. 등가속도잖아. 어떤 힘을 받아야 되니? 항상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힘의 크기를 받아야 됩니다. 방향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저 물어볼게요. 포물선 운동 있어, 자기야. 등속 원 운동 있어. 진자 운동 있어. 이 중에서 누가 등가속도 운동이니? 누가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싹 다? 등가속도 찾아봐. 등가속도 운동 이거 찾아보세요. 1번만? 2번만? 3번만? 아니면 모두 다? 아니면 등가속도인 거 하나도 없어?
정환, 등가속도 이거 몇 번? 1번만 등가속도입니다. 1번만 등가속도고요. 나머지는 싹 다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얜 방향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에요. 얜 빠르게 방향 바뀌잖아요. 가속도 운동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빠르게 방향 다 바뀌잖아요. 가속도 운동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등가속도이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죠. 물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얘는 항상 무슨 힘 받아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죠. 됐어? 근데 얘는 등속 원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A 위치에 있을 때, B 위치에 있을 때 받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나중에 힘의 크기 구하는 거 할 거지만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 거 맞습니다. 10N, 10N. 그럼 등가속도 아니에요? 아니죠. 왜? 힘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어? 힘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아닙니다. 그럼 얘는요. 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으면 힘의 크기 10N, 여기 있으면 5N, 여기 있으면 0N. 힘의 크기도 달라지고 힘의 방향도 바뀝니다. 됐죠? 이거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됐죠? 그래서 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이고요. 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둘 다 등가속도 아닙니다. 얘만 등가속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등가속도라는 거 판별할 때 기준은 뭐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지 봐야 된다. 이해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꼬맹아, 거기 A4 용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그래프 썼어요. 처음 속도 V0, 가속도 A, T라는 시간이 지났죠. 등가속도 공식. 기억나냐? 나중 속도는 얼마니? 두 번째, 이 아이의 변이는 얼마니? 세 번째,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어떤 공식 쓸 수 있니? 세 가지 써 빨리. 시간에 하는 요 내용 잘 못하기만 해. 다 싸그리 물을 필수야. 우리 아미 두 번째 공식 못 쓴대요. 서윤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못 쓴대요. 그렇죠. 손성빈 1, 2, 3 다 못 썼대요. 오, 정규 다 외웠어. 이채원이야. 자, 꼬맹아 생각이라는 거 다 먹어. 나중 속도는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거 더하면 되죠. 됐죠? 이 속도 증가량인 요만큼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게 속도 증가량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 더한다 요 뜻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속도 변화량 구하는 식이구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그 시간 동안의 간 거리는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는 게 공식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각형 넓이에 밑변은 T고 세로는 V0니까 사각형 넓이는 V0T이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T 제곱으로 정리가 돼 이랬거든요. 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일 땐 이 공식 잘 안 써. 복잡하니까 더 간단한 거 있어. 뭐?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맞죠? 근데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속도가 2고요. 여기 속도가 8이면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얼마? 5.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이렇게 더 많이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불러. EAS는 나중 속도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라. 요거 모르면 힘들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등가속도에서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 그래프는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가던 없는 상태로 가던 또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줄어들던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나면 등가속도다. 이거예요. 그죠? 처음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등가속도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지 않으면 등가속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갑니다. 몰투입니다. 몰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에서 대표적인 거 뭐 있어?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자유낙하 운동은요.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인데 이때 공기저항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운동이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공기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자유낙하 운동이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됐죠? 그럴 때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봐. 그럴 때 시간속도 그래프 그려봐. 했어. 시간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라고 하면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맞냐? 그랬을 때 중력가 속도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중력가 속도 G 나와야죠. 맞죠? 그러면 1초일 때 속도 얼마니? 10입니다. 2초일 때 속도 얼마니? 얼마니? 20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떨어지는 물체가 1kg일 때 이 그래프니 100kg일 때 이 그래프니?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낙하 그래프는 전 지구적으로 그래프 모양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1kg든 100kg든 상관없다는 거죠. 모든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그래프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1초 지나면 10이고 2초 지나면 20이에요. 그러면 1초 동안 떨어진 거리 얼마입니까? 1초 동안의 낙하거리 빨리 계산해. 얼마니? 5m. 1초 동안에 물체가 낙하하는 거리 무조건 5m 갑니다. 몇 킬로도 상관없어요. 그럼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20m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초 동안 낙하한 거리 무조건 20m입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자유낙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 쓸 수 있죠. 그럼 자유낙하에 맞는 공식으로 변형시켜 볼래요?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도는 0이에요. 그러니까 V0가 다 0으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A 자리에 G 집어넣으면 되죠. G는 10이라고요. 그러니 나중 속도는 꼬매가 GT여야 돼. 근데 G가 10이니까 무조건 나중 속도는 10 곱하기 시간이요. 그러니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30이야. 라고 하는 바닥에 닿기 직전 나중 속도가 30이래요. 몇 초 걸렸겠냐? 3초 걸렸죠. 중력가 속도 10이고 걸린 시간이 t 3초여야 되니까. 맞습니까? 라고 해서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바닥에 닿기까지에 걸린 시간은 무조건 중력가 속도 분의 나중 속도로 나누시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30이 아니고 40이라고 하자. 몇 초 걸렸어요? 라고 하면 40을 중력가 속도 10으로 나누시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두 번째 공식이요. 우린 이동거리는 S라고 하지만 낙하한 높이는 H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S를 H로만 바꾸면 돼요. H 안 그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H 낙하거리는요. 2분의 1 GT 제곱이야. 알겠냐? 자유낙하에서 낙하거리는 이렇게 구하죠. 2분의 1 GT 제곱. 근데 G가 10이니까 낙하거리는 5T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맞냐? 중력가 속도가 10이니까. 그러면 낙하한 지 2초 만에 바닥에 닿았어. 몇 미터 떨어졌니? 20m예요. 3초 만에 바닥에 닿았어. 몇 미터 떨어진 거니? 45m.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우주의 지구상의 자유낙하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낙하할 때 높이와 시간 사이의 간격은 2분의 1 GT제곱이다. 알겠습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질량 무관하잖아요. 무관하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낙하하는 물체가 1초 동안에 가는 거리 무조건 5m, 2초 동안에 낙하한 거리 무조건 20m.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20m 낙하해야 된다. 몇 초 걸리겠냐? 라고 물어보면 몇 초입니까? 2초 걸리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자, 낙하하는 물체에서 세 번째. 그래서 보시면 이 물체가 낙하하는데 20m 낙하합니다. 낙하하는데 됐죠? 여기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을 안 줬는데요. 낙하한 높이 주고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 써야죠.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됐죠? 그러면 EGH는 V제곱이죠. 됐죠?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 속도는 무조건 루트 EGH로 해결하면 된다. 이거예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무조건 루트 EGH만큼이다.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20.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22 맞구나. 나오죠?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력가 속도에 해당되는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또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공식이 외웠어. 이걸 상황에 맞춰 변형하자. 이게 물투 내용이다. 물투는 상황에 맞춰서 공식을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능력. 이걸 응용력이라고 하겠죠. 됐죠? 그 중에서 자유낙하할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이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이거 변형해서 쓰면 된다.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쟤를 외우시면 처음 속도가 0이고 중력가 속도가 G니까 집어넣어서 그냥 쓰면 돼요. 알겠어? 이런 모습으로 쓴다. 근데 자유낙하 할 때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질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1kg를 떨어뜨리던 100kg를 떨어뜨리던 똑같은 그래프다. 알겠습니까? 그래프 유형 하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가 아니고 꼬맹아 두 번째 던져 올리는 연직 상반 생각보다 바닥에서 공을요 20m/초의 속력으로 던진다. 처음 속도가 이거다. 언제까지 올라가니? 나중 속도가 0 될 때까지. 몇 초 걸리겠냐? 2초 걸리죠.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받아 마이너스 G인데. 자,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10이기 때문에 얘는 1초당 속도를 10씩 줄여. 맞아? 그러니까 20을 다 줄이려면 얼마 걸린다고? 2초 걸린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연직상반 운동도 이 공식을 변형시키면 얘는 처음 속도는 20으로 있지만 나중 속도는 0 돼요. 그래서 나중 속도 칸이 다 지워져요. 여기가 지워져요. 그리고 얘는 어떠냐면 운동하는 방향을 맨 처음에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플러스로 놔요. 그럼 위쪽 방향이 플러스겠죠. 근데 중력 가속도 방향은 어느 쪽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주로 놓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할 때요.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는 이 자리를 우리는 마이너스 G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할 때요. 우리가 나중 속도는 0이거든요. 됐죠? 나중 속도는 0이거든요. 처음 속도는 있고요. 그리고 중력가 속도가 마이너스 G이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첫 번째 공식이 바뀌어요. 근데 얘를 조금 이쁘게 쓰려면 얘를 변형하시면 되죠. 이항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V제곱는 GT다 이렇게 돼요. 맞냐? 그랬을 때 시험에 맨날 나오죠. 내가 어떤 물체를 20에 따르기로 던져. 몇 초 동안 올라가? 올라가는데 걸릴 시간 얼마야? 네, 올라가는데 걸릴 시간 얼마야? 처음에 던져 속도 아시면 올라가는데 걸릴 시간은 중력가 속도를 처음 속도로 나누시면 된다. 맞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걸릴 시간이 나오겠죠.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연직상반 운동을 그래프로 그리시면 VT 그래프니까 얘는 처음 속도가 20에서 점점 줄어 0이 될 때까지 가요. 이런 모습이야.
이해? 이해? 네. 자, 그래서 1번 공식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줄여서 얘는 V0는 GT다. 그걸 가지고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G분의 V0 요거 하시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얘가 올라간 수직 높이 얼마입니까? 몇 미터 올라갈 수 있어? 이거예요. 됐죠? 자, 올라간 최고 높이 H값 구해주세요. 처음 속도는 있으니까 집어넣으시고 중력과 가속도가 마이너스 G에 해당되니까 올라간 최고 높이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예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가속도 자리에 마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GH는 나중 속도는 0이니까 V제곱 의미 없고요. 마이너스 V0 제곱 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예쁘게 하려니까 마이너스 양쪽에 다 날려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다. 됐죠? 연직상반 운동도 공식을 기억하겠죠? 자, 근데 저는 연직상반 운동으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연직상반 운동을 거꾸로 하면 뭐야? 얘는 20으로 던져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거지. 그럼 이거 거꾸로 하면 뭐야? 속도가 0인 상태에서 20이 될 때까지 자연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연직상반 운동을요 거꾸로 자연학하로 주로 저는 풀어요. 그래서 이 공식만 사용합니다. 되겠냐? 네. 자, 이렇게 거꾸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되겠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닥에서 물체를 20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내려오죠. 됐어?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20 될 때. 떨어지면서 속도 점점 빨라지겠죠. 됐죠? 자, 그걸 그래프로 그리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다 그리는 걸 우리는 연직운동이에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다 합해서 연직운동. 자, 연직운동을 그려보자는 거죠. 됐니? 아마 정신 차려. 그려. VT 그려.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을 다 그려보세요. 처음에 얘는 20의 속도로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올 거야. 그려 빨리. 어떻게 그려야 저게 될까요? 자, 이거요. 맨 처음에 던져 올렸으니까 올라가는 운동 방향, 처음 방향은 물리의 습관 플러스 방향으로 봐요. 됐죠? 그러면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입니다. 근데 얘가 올라가는 동안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줄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니까 속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랬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땐 운동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속도를 갖습니다. 맞죠?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속도로 놨으니까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속도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VT 그래프에서 속도 방향이 플러스 속도와 마이너스 속도로 갑니다. 그랬을 때 공기저항 없을 때는요. 같은 높이에서 물체의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은 빠르기는 20이고 마이너스 방향에 마이너스 20이 되는 순간 바닥에 와요. 이런 얘기죠. 되겠죠? 네. 자, 그럼 꼬맹아 여기에서요. 자, 얘 올라갔다 내려와. 등가속도 운동이니 아니니? 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생각해. 공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공이 내려옵니다. 자, 이거 전체가 등가속도일까 아닐까? 여기서 가속도 어디 있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요. 등가속도 1내면 기울기가 1점이죠.
이거 기울기 일정하니 변하니? 이거 기울기 일정하죠. 등가속도입니다. 왜요? 얘는 올라가던 내려가던 아까 말씀드렸죠? 힘 뭐 받아요? 중력 받아요. 어느 방향으로? 항상 아래쪽 방향으로 같은 크기. 힘의 크기 방향 바뀐 적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전체가 바로 기울기 값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얘는 가속도가 마주라고요. 알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아. 그럼 꼬마 빨리 생각해. 20으로 던졌다며. 속도가 0 되는 순간 몇 초 걸려? 2초 걸리죠. 그럼 2초 동안 올라갔어. 몇 초 동안 내려오니? 2초 동안 내려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2초 공기 저항이 없다면 내려오는데도 똑같이 2초 더 걸려서 여기 4초인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오죠. 근데 연병알 얘가 땅에 뚱 하고 떨어질 때 6초 걸렸대. 공기 저항 없는데. 그러면 이 새끼 더 왔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4초 만에 내려와야 되는데 왜 6초 걸려? 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무조건 4초야. 무조건 그 4초야.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6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는 건 무슨 말이니?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다는 거야. 더 내려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던진 위치가 바닥이 아니고 뭐야? 건물 위에서 물체 던졌어. 이 얘기야. 됐죠? 건물 위에서 물체를 던져 올린 거야. 그래서 20의 빠르기로 던졌으니까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높이까지 오는데 다시 20이 됐는데 바닥에 닿을 때는 더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6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구해. 이 건물 높이 얼마냐? 죽어도 구해. 이 건물 높이 구해. 아, 빨리 해. 저 건물 높이 구하세요. 건물 높이 구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것들인데 해보십시오. 건물 높이 구해보세요. 얼마나? 자, 건물 높이 이 그래프에서 어디 있어? 어디 높이? 네. 4초부터 6초까지 더간 요 넓이가 바로 건물의 높이 h야. 맞아. 이거 구하면 되는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 무조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변해야 돼? 10씩.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올 때 속도가 20이었어. 그러면 1초 더 지나면 속도 얼마가 되니? 30. 1초 더 지나면 얼마가 되니?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40이 될 거야. 이거 이해돼? 네. 그러면 보면은 이 넓이는요. 이 구간의 평균 속력에다가 곱하기 시간 2초 곱하면 되겠죠. 맞죠? 이 구간의 평균 속력 얼마니? 30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2에서 낙하거리 60m예요. 건물 60이에요. 이게 나온다고. 맞냐? 근데 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이 다 등가속도라며.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 이만큼이 건물 높이지만 얘를 등가속도 공식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 않니? 맞습니까? 이 공식에 넣어도 되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이 공식을 푼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할 때 이 S의 정체는 뭘까?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저 S의 정체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S요. 요거 이동거리가 되니까. 이게 물리 원에서는요.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이동거리와 변이가 똑같았단 말이죠. 근데 얘처럼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저 S의 정체는 이 아이가 건물 위에서 던져 올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6초 동안에 변이 값을 얘기할까요? 이동거리 값을 얘기할까요? 저 S의 정체. 저 S의 정체는 변입니다. 이건 변이 구하는 식이요. 이동거리가 아니야. 알겠어? 그럼 맨 처음에 물체를 던졌을 때 처음 위치 여기. 그리고 6초가 지난 후에 나중 위치는 여기. 됐어? 그럼 변이 방향은 아래 방향이고요. 변이의 크기가 바로 건물 높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거 나오는지 보자고요. 정말 그거 나오는지 보자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나는 이 건물 높이 모르니까 H 구해야 돼. 됐죠? 처음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 그랬고요. 나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20이고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라고 했으니까 6초예요. 그리고요.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아래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G여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6초니까 66이 36이라고요. 맞아. 그럼 이제 계산해보죠. 이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120이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80이야.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60이 나옵니다. 맞냐? 그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네, 얼마요? 60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에서 외웠던 S라는 건 이동거리가 아니고 얘는 변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건물 높이가 정확하게 나온다. 단 처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건물 높이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변이는 이건데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올라간 거리에다가 내려간 거리에다가 건물 높이 더하셔야죠. 맞냐? 그러면 너네 20으로 던졌어.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얼마라고 써까? 20. 그러니까 올라간 높이 20, 내려온 높이도 20, 거기다가 60. 알겠어? 그러면 얘 총 이동거리는 얼마 나오니? 100 나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뭔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 20이고요. 요거 2고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라고요. 그랬을 때 면적은 간거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넓이가 올라간 거리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려온 거리 20. 그리고 이게 건물의 높이 마이너스 60. 요거 의미예요.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꼬마가 잘 봐. 여기 있는 거 부호 띄고 더해봐. 얼마 나오니? 100. 이동거리 나와요. 맞죠? 부호 넣고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0. 변이 나와요. 알겠냐? 넓이를 부호 띄고 계산하면 이동거리 나오는 거고요. 부호 넣고 계산하면 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6초 걸리고요. 이동거리 100이니까 이게 평균 속력이죠. 됐어? 그러면 이 아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을 변으로 나누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이렇게 계산하셔야죠. 됐죠? 그랬을 때 속력이 속도보다 더 큰 값을 갖는 이유는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고요. 이해하니?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도 다 나옵니다.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물리 원에서 배웠던 자율학과 연직 상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런 운동을 연직 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의 정체가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되겠죠? 하겠죠? 자, 그러면 보면 만약에 루트에 없어요. 일반 물리입니다. 물체가 떨어지는데 중력만 받는 게 아니고 공기 저항도 받는다면? 공기 저항까지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은 자유낙하가 아니고 그냥 낙하 운동이에요. 중력만 받지 않고요. 공기 저항도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은 낙하 운동입니다. 어떤 물체가 떨어져요? 그러면 자유낙하를 해야 된다면 어떠냐면 얘는 무조건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됐어? 네. 100초 떨어지든 1000초 떨어지든 상관없이 속도를 계속 증가해야 돼. 이건 자유낙하일 때 그래. 그리고 기울기는 중력과 속도지. 맞아. 근데 공기저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상상해. 여러분들은 자소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현상을 설명하는 거잖아. 자유낙하라는 건 실제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기저항 받으면서 떨어집니다. 알겠어? 그러면 공기저항이 있을 때 물체는 어떻게 낙하할까? 상상. 이거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기저항이 있으나 없으나 속도 증가량은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떤 줄 아세요? 예, 속도 증가량이 줄어들다가 일정합니다. 속도 더 이상 못 증가합니다. 됐어? 어느 정도까지만 속도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일정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이때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떨어지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그 물체의 종단 속도다 이럽니다.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속도가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크기만큼만 속도가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 빠른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해서 모든 물체는 종단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네 생각해봐. 빗방울이 떨어진다. 만약에 빗방울이 자연낙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하면요. 빗방울은 구름에서 떨어지는데요. 구름은요. 땅으로부터 가장 높게 떠 있을 때 대략 한 10km 높이에서 구름이 생겨. 물방울이 생겨.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 바닥에 있는 우리 머리에 떨어질 때 얘 속도가 얼마일까? 만약에 공기저항 없다면 속도 무한대로 계속 증가해야죠. 됐죠? 공기저항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mgh가 2분의 1 mv 제곱으로 모든 위치 에너지가 모든 운동 에너지가 바뀔 때까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때 갖는 속도 v 값은 루트 2gh만큼 가져요. 그랬을 때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높이는 10km니까 10,000m입니다. 10,000m. 그러니 대략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얼마냐면 200 루트 5인가요? 됐어요. 루트 5면 2 정도 되는 거니까 대략 속도가 얼마 됩니까? 400m/초의 속도로 딱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 정도 속도면 얘는 뭡니까? 총알보다 빠릅니다. 너네 총알은요. 왜 맞고 죽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 피부를 뚫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얘 속도가 총알보다 빨라요. 그럼 빗방울을 맞으면 머리통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빗방울 하나하나가 쏟아지는 총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뒤져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빗방울의 속도 얼마인 줄 아세요? 바닥에 닿을 때 이거 아닙니다. 2에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속도가. 왜 그럴까요? 바로 종단 속도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됐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우리 비 오는 날
날 절대 나갈 수 없다. 하지만 비 오는 날 우리가 나가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이유는 물체의 종단 속도 때문이다. 그러면 물체가 떨어지다가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네? 와,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네. 맞아요. 그럼 등속 운동을 하려면 합력이 얼마? 합력 얼마? 0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요, 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반대 방향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공기 저항이 생겨요. 저항력. 그 두 개의 크기가 같아져 합력이 0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맞아? 이해하겠어? 네. 근데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공기 저항은요, 그 물체의 됐어? 네. 떨어지는 속도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커집니다. 왜? 상상해봐요. 여기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공기들이 꽉 차 있는 공간에 어떤 물체가 떨어지려면 이 안에 꽉 차 있는 공기를 뭡니까? 공기를 밀어내면서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속도가 느리면 조금만 펼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돼. 1초에 1m씩만 공기를 밀어내면 돼.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1초에 100m를 밀어내면서 됐어?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를 많이 밀어야 되니까 힘이 많이 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기 저항은요,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속력이 빨라질수록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니 이걸 밀어낼 수 있는 힘은 자기의 무게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력은 물체의 무게와 같은 값을 갖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 더 이상 많이 밀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종단 속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K 상수입니다. 공기 저항을 구하는 상수값. 상수분의 mg에 의해서 그 물체의 종단 속도가 결정돼요. 그러니 어차피 상수값은 일정하니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체의 종단 속도를 결정하는 건 그 물체의 뭐다? 무게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종단 속도가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빗방울은 질량이 작아서 종단 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2에서 3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도.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운석 같은 거는 질량이 열로 크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종단 속도를 갖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체의 종단 속도는요, 그 물체의 무게와 비례하는, 질량과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무거운 애들은 종단 속도가 크고요, 무거운 물질들은 종단 속도가 훨씬 더 크고요, 가벼운 물질들은 종단 속도가 작기 때문에 빗방울의 종단 속도는 작은 속도밖에 가질 수 없다. 알겠어? 네. 그러면 얘가 떨어지다가 위치 에너지가 온전히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종단 속도를 갖는다? 이거 작년이라 봤자 3일 전 과거가 언니가 이거 써가지고 그래서 세종 가고 갔습니다. 종단 속도 확인하는 거 쉬울 줄 아세요? 이거 써가지고 합격한 애, 지금 4년 동안 종단 속도 써가지고 합격한 애 한 명 있었습니다. 작년 그 아이. 걔 뭐 했게요? 민들레 호시요. 민들레 씨. 그거 이렇게 떨어질 때요, 거기에 잔털 나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떨어질 때 똑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걔는 종단 속도가 훨씬 더 작아요.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언니는 종이접기를 했어요. 민들레 호시처럼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접기를 해서 날개를 3개를 만들 때와 4개를 만들 때와 각도를 크게 할 때와 작게 했을 때 종단 속도. 그래서 표면적하고 모양에 의해서 종단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 실험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3층에서 1층으로 가는 복도가 뻥 뚫려 있어요. 계단이. 거기에서 종이 이렇게 낙하시켰을 때 떨어지는 시간 측정하고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소 썼어요. 알겠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자소 주제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에 의해서 각도에 의해서 종단 속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질량뿐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식물들이 떨어질 때 그렇게 잔터를 가지고 있는 민들레 호시 같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알겠니? 이런 것도 썼다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투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는 자유낙하밖에 배우지 않지만 실제로 낙하 운동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을 때 종단 속도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빗방울은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지만 우리가 빗방울을 맞아 죽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그 아이가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라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5분밖에 없어서 오늘 포물선 운동 못합니다. 포물선 운동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직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형성되는 거구나. 포물선 빼고 나머지 운동을 했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 몇 개만 볼게요. 자, 연직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하고 하나만 보죠. 67페이지 7번 좀 보죠. 67페이지 7번 좀 보죠. 자, 이 7번 문제는 6번과 같은 결의 문제입니다. 6번, 7번 같은 결의 문제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3분 남았으니까 밥 먹을 시간은 선생님이 드릴 테니까 3분 동안 하나만 보죠. 자, 우리는 물리 1은 2차원 운동이에요. 앞, 뒤. 직선상의 운동입니다. 앞도는 뒤로 움직이는 직선상의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게 물리 1이에요. 근데 물리 2는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앞과 뒤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좌우 위아래도 간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얘는요 수평으로도 가고 수직으로도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상의 운동을 한다. 평면상의 운동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던지는 겁니다. 자, 공을 던져.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질게요. 아까까지만 해도 공을 똑바로 위로 던져요. 그러니까 얘는 위와 아래로 움직이기가 직선상의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던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가면서 위로도 가요. 그러니까 평면상의 운동이라고요. 알겠죠? 자, 근데 꼬맹아 봐봐. 얘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맞아? 포물선 운동 하겠죠? 자, 첫 번째요. 최고점에 올라갔어요. 속도 얼마? 0 아닙니다. 속도가 0이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야죠. 여기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세요? 옆으로 밀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옆으로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똑바로 던졌을 때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지만 포물선 운동은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으로 밀고 가고 있는 중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기하죠?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얘를 던지는데요. 어떻게 던지는 거냐면 옆으로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 느꼈죠?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죠? 비스듬한 방향이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비스듬한 30도 방향으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는 건 빠른 속도로 벡터 분해봐. 수평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랑 같니? 수직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졌다는 얘기니? 분해하세요.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진 겁니까? 해봐. V 뭐니?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도로 던진 거야. 맞지? 그럼 얼마니? 10 루트 3의 빠르기로 던진 거야. 납득하냐? 자,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냐? V 사인 세타 각도로 던진 거지. 그러니까 똑바로는 10의 빠르기로 공을 던져 올렸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 언제까지 올라가요?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몇 초? 1초. 됐어?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요. 수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만 올라가는 거라서 됐죠?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려요. 그랬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1초 걸려요. 그러니까 얘 운동은요. 치셔서 보세요.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보면 얘 수직 운동은 바닥으로부터 바닥에서 10의 빠르게 물체를 똑바로 던졌다가 내려가는 운동이 이 물체의 수직 방향의 운동입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그러면
그러면 수평 방향은요? 얘를 옆으로 10m 3의 속도를 던졌어요. 그럼 나 물어보죠. 그럼 얘는 가면서 수평 속도 변할까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있니 없니? 없어요. 얘가 날아가고 있는 동안 무슨 힘만 받아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밖에 안 받으니까 이 물체의 흰 방향으로 운동하는 수직 방향의 운동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연직 운동이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해야 돼? 등속도 운동. 그러니 처음에 수평 방향의 속도가 여기에서 10m 3이라면 아무리 아이가 가고 있어도 모든 지점에서의 수평 속도를 계속 얼마여야 된다? 10m 3의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 10m 3의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 단 수직 속도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수직 속도는 점점 줄어서 얼마가 될 때까지 올라간다?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포물선 운동에서의 최고점의 속도 0이다 아니다? 아니다. 수직 속도만 0이고 수평 속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반으로 자르면 이쪽은 무슨 운동입니까? 라고 하면 수평은 등속, 수직은 무슨 운동? 연직선반. 여기는 무슨 운동입니까? 여기는 수평은 무슨 운동? 등속. 아래 방향은 무슨 운동? 자유낙하. 알겠어? 그럼 꼬면 이 높이가 얼마일까? 이거 처음 속도가 10으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겠죠. 몇 초 걸린다고요? 1초. 그럼 거꾸로 얘기해. 속도가 0에서 10이 될 때까지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 얼마였냐? 5m. 이 높이가 5m. 이해해?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해봐 드릴게요. 됐죠? 여기까지 갑시다.